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제 영정 사진 옆에 놓인 하얀 국화는 너무도 차분했습니다. 마치 제가 평생을 살아온 방식처럼요. 하지만 제 자식들은 달랐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누군가의 시선을 피하듯 움츠러들어 있었죠. 그날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지만 제 선택 하나로 그 아이들의 인생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저는 박순자 평생을 아이들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서 세 남매를 키웠습니다. 그 시절엔 밥 한 끼가 전쟁이었고 아이들 학비 한 장이 제 허리를 꺾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자 그 아이들은 저를 짐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요양원 가시는 게 서로 편해요. 그 말이 제 인생의 마지막 문장이 될 줄은 그땐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장례식 날 제 유언장이 열리던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올해 78입니다. 평생 식당일, 파출부, 시장 좌판, 공장 야간 근무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구부정해졌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아이들만 잘 자라준다면요. 남편은 제가 쉰둘 때 먼저 떠났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늦었죠. 그날 밤 저는 통장을 펼쳐보고 절망했습니다. 남은 건 빚뿐이었으니까요. 그때부터 저는 삶을 포기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대학을 가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둘째 민호는 사업을 한다며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끼던 금반지를 팔았습니다. 막내딸 지은이는 결혼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세금을 빼서 마련해 줬습니다. 그렇게 저는 텅 빈 방 한 칸에서 혼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말이 달랐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형편 나아지면 모실게요. 저희가 꼭 보답할게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자 전화는 뜸해졌고 얼굴 보기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잘 나가는 회사원이 되었습니다. 아파트도 샀고 아이도 둘 낳았죠. 하지만 명절 때나 저를 데려갔고 며느리 눈치를 보느라 하루를 못 채우고 다시 집에 내려다 주곤 했습니다. 둘째 민호는 사업을 한다며 늘 돈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번만 빌려주세요. 곧 대박 나면 2배로 갚을게요. 그 말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없었습니다. 막내딸 지은이는 결혼 후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시댁 눈치가 보인다며 한 달에 한 번 전화하는 게 전부였죠. 그렇게 저는 조금씩 아이들의 삶에서 지워져 갔습니다. 75살 되던 해 저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초기 치매입니다. 지금부터 관리가 필요합니다. 의사의 말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알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짐이 될까 봐서요. 하지만 기억은 점점 흐릿해졌습니다. 가스불을 끄는 걸 잊고 약을 2번 먹고 손주 이름을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동생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혼자 사시기 힘드실 것 같아요. 요양원이 더 안전하고 전문적이잖아요. 민호가 거들었습니다. 형 말이 맞아요. 저희가 번갈아 모시는 건 솔직히 무리예요. 지은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겠다. 내가 갈게. 싫다고 말하면 정말 버려질까 봐서요. 그렇게 저는 짐 하나 들고 요양원으로 갔습니다. 요양원 첫날 밤 저는 좁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낯선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누군가의 기침소리, 복도를 오가는 간호사의 발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노래소리. 하지만 그 어떤 소리도 제 아이들의 목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평생을 다 바쳤는데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했습니다. 민수는 바쁘다는 핑계로 문자만 보냈습니다. 민호는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또 손을 벌렸습니다. 지은이는 손주를 데려왔지만 아이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왜 여기 살아? 그 말이 제 가슴을 가장 깊게 찔렀습니다. 아이의 엄마인 지은이는 황급히 아이를 데리고 나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애가 아직 어려서 그래요. 이해하세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아이는 진실을 말한 것뿐이라는 걸. 요양원에서 저는 많이 배웠습니다. 사람은 혼자가 되면 결국 자신과만 대화하게 된다는 걸. 옆방 할머니는 밤마다 자식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죠. 복도 끝 할아버지는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대문만 바라봤습니다. 누가 올까 봐서였죠. 저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기다리다 죽을 건가. 그때부터 저는 하루하루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하지 못한 말, 제 인생의 선택들, 그리고 한 가지 결심. 아이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아직 또렷할 때 이미 변호사를 만나고 있었다는 걸. 남편이 남기고 간 땅, 제가 몰래 사두었던 작은 건물, 그리고 생명보험금. 모두 합치면 아이들이 상상도 못할 금액이었습니다. 약 12억 원 정도였죠. 제가 어떻게 그 돈을 모았냐고요? 남편이 죽고 난 뒤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골 땅을 샀습니다. 개발이 예정된 곳이라는 소리를 듣고요. 세월이 흐르자 그 땅은 10배가 되었습니다. 그 돈으로 작은 상가 건물을 하나 샀습니다. 월세가 꼬박꼬박 들어왔죠. 저는 그 돈을 아이들에게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모았습니다. 언젠가 아이들이 제대로 돌아온다면 그때 주자. 하지만 그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간 지 석 달쯤 지났을 때 저는 몰래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자녀분들과 상의하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제 결정입니다.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재산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겠습니다. 변호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유류분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일정 비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 최소한만 주세요. 나머지는 제가 원하는 곳에 쓰겠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다 물었습니다.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처럼 버려진 노인들을 위해서요. 유언장을 작성한 뒤 저는 아이들에게 각각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는 제가 죽은 뒤에야 전해지도록 했습니다. 민수에게. 너는 똑똑했다. 공부도 잘했고 사회에서도 성공했지. 하지만 내가 나를 볼 때 난 내 눈에서 사랑이 아니라 의무만 봤단다. 넌 나를 부모가 아니라 책임으로 봤어. 민호에게. 너는 늘 꿈이 컸다. 하지만 내 꿈은 내 돈으로만 이루어졌지. 한 번도 내 힘으로 서보려 하지 않았어. 난 내가 강해지길 바랐는데 넌 약한 채로만 살았구나. 지은에게. 넌 내 딸이었다. 가장 마음 아팠던 건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야.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았지. 그저 눈치만 봤어. 난 내가 용기 있는 사람이길 바랐는데. 편지를 쓰며 저는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단호함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느 새벽 요양원 간호사가 제 손을 잡았을 때 저는 이미 숨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고통스럽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아이들은 다음 날 아침에야 연락을 받았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민수는 검은 양복을 입고 문상객들을 맞았습니다. 표정은 딱딱했지만 눈물은 없었습니다. 민호는 구석에 앉아 담배만 피웠습니다. 지은이는 엄마 영정 앞에서 울었지만 그 눈물이 진짜인지는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조문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았지만 정작 저를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째가 되었을 때 변호사가 나타났습니다. 변호사는 세 남매를 따로 불렀습니다. 고인의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민수가 물었습니다. 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변호사는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총 12억 원 정도입니다. 세 남매는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니가 그렇게 많은 돈을?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토지, 건물, 보험금을 합친 금액입니다. 고인께서 평생 모으신 돈입니다. 민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씩 받는 겁니까?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법적 유류분만 지급됩니다. 각자 약 1억 원씩입니다. 뭐? 그럼 나머지는요? 변호사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고인의 뜻에 따라 요양원과 홀로 사시는 노인들을 위한 재단에 기부됩니다. 순간 장례식장은 얼어붙었습니다. 변호사는 봉투 3개를 꺼냈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편지입니다. 민수가 받아든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호는 편지를 읽다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지은이는 편지를 읽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변호사는 마지막 문서를 꺼내 읽었습니다. 나를 버린 건 너희였지만 나는 끝까지 어른이고 싶었다. 그 한 줄이 장례식장을 지배했습니다. 민수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호는 벽에 기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지은이는 엄마 사진을 꼭 껴안고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로부터 6개월 뒤 민수는 매달 요양원에 봉사를 나갔습니다. 어머니가 머물렀던 그곳에서 그는 처음으로 엄마의 삶을 이해했습니다. 민호는 사업을 접고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힘으로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지은이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 내가 꼭 기억해야 해. 그리고 아이는 물었습니다. 엄마도 나중에 혼자 사는 거야? 지은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박순자입니다. 제 삶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선택만큼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늦게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사랑입니다. 사랑은 늘 너무 늦게 깨닫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적어도 제 인생의 마지막만큼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걸로 저는 충분합니다.